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걸로 보입니다. 쿤데라도 아마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누가 진짜 나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해야 했던 작가로 보입니다. 노년의 쿤데라의 모습입니다. 쿤데라는 뭐 관련한 사진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쿤데라가 사생활에 대해서 이제 극히 노출을 꺼려했던 대표 작가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망명 이후에 75년에 망명한 작가예요. 그래서 29년생인데 쿤데라 생애가 딱 그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체코 시절, 그러니까 29년에 출생해서 75년까지, 그 다음 75년 프랑스에 망명해서 올해 2023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타계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그 명성을 얻게 되는 거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이란 작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작품이 이제 84년작인데 우리한테는 88년에 소개됐어요. 근데 88년에 또 때마치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프라하의 봄이라고 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래전에 보셨으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집은 15권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한테 소개된 작품은 16편이에요. 희한하게 마지막 작품 무의미의 축제는 이제 전집에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계산해서 빼게 되는데, 그래서 15 플러스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권의 작품을 우리가 우리말 번역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 요게 번역본이 여러 종 있어요. 이건 불어판 번역인데 체코판 번역도 있고, 그다음에 영어판 번역도 있고, 도구판 번역도 있고, 우리말 번역본만 하더라도 한 대종 정도 됩니다. 이 작품은 이제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쿤데라의 대표작입니다. 이게 1988년에 우리한테 처음 소개됐어요. 그래서 제가 35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저도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난감한데, 제가 그 독자였는데 이제 벌써 35년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작가만 나이 먹는 게 아니고요. 독자도 나이 먹습니다. 아내인데, 쿤데라하고 여자하고 찍은 사진 이거밖에 없습니다. 쿤데라 옆에 있는 여자는 다 아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근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아내입니다. 베라라는 아내인데, 베라라는 이름으로 작품에도 나와요. 느림 같은 작품에 보면 이제, 작가로 보이는 화자가 나오고, 아내 이름 베라로 돼 있는데, 이제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아내 베라, 인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요 베라 흐라반코바라는 여성인데 67년에 결혼했어요. 67년에 결혼해서 이제 지난번 타계할 때까지 이제 인생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아내는 이제 그 올가 하소바라는 여성인데 우리가 자세히 몰라도 되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자신의 음악 선생의 딸이에요. 근데 그 음악 선생님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어서, 나치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1944년에.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있는데,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 딸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아내입니다. 요게, 사실 저도 쿤데라 강의를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그때는 위키피디아 같은 데 뜨지 않았어요. 신상에 관한 정보가. 근데 이번에 타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좀 조사가 된 것인지, 첫 번째 아내 이름도 뜹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내가, 베라입니다. 베라도 이게 체코에서 명사였어요. 음악 공부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방송국 아나운서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사실 쿤데라보다도 더, 체코, 대중에겐 더 널리 알려져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이 부부가 1970년대, 68년에 이제 프라하의 봄 사태가 있었는데,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고 해서 사회주의 어떤 변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봄에 있어서 이제 프라하의 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름에 8월 달에 소련을 비롯한 이제 이 바르샤바 동맹국가의 동맹군의 탱크 전차가 이 체코로 이제 진주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그래서 좌절되게 돼요. 그 이후에 거기에 이제 쿤데라가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요.
아담에서 활동하다가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작가로서의 자격 활동이 정지가 돼요. 그 다음에 당적 박탈당합니다. 공산당에서 출당돼요. 7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부가 이제 그 사찰 대상이 돼요. 민간인 사찰. 우리도 뭐 들어본 적이 있죠. 우리도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사찰 카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요주 인물이어가지고 이 인물들의 주요 행적들이 그 감시되고 기록되고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몇 년 더 살다가 결국 이제 못 버티고 떠나게 돼요. 75년에 결국 이제 프랑스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쿤데라와 관련해서 작품 세계 얘기할 때 보통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게 되는데, 그런 소개를 할 때마다 부담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작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지판에 수록되어 있는 이력이기도 한데, 체코에서 출생해서 75년에 프랑스로 이주했다. 한 줄밖에 없어요. 나에 대해서는 그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 이런 게 이제 쿤데라의 주문으로 보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이제 작가의 그런 주문 요청이니까 존중도 해야 되겠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작가 작품 이해하러 가니까 작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지잖아요.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지 말라는 거 몰래 엿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돼서 좀 눈치 보게 되는데, 근데 저는 뭐 따로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하게 돼서 이건 좀 더 조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서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뭐 이력과 관련해서 더 적지 않았는데, 체코에서 출생해서 처음에 이제 음악 교육 받고, 그러다가 대학에 진학해서는 이제 문학과 뭐 예술 분야를 강의들을 좀 듣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쪽.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영화에 대한 강의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이력들이 소개됐을 때 저도 영화하고 좀 인연이 관계가 깊은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전혀 아니었어요. 그것도 좀 반전인데, 쿤데라의 제자들이라고 이제 몇 명 영화 감독들 이름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제 밀로스 포만이라고 해서, 감독 이름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카데미 작품상 받았던 그 영화 감독이 이제 체코 출신이에요. 밀로스 포만이라는 사람인데 쿤데라 제자입니다. 쿤데라 제자라고 이제 소개되는데 또 따져보면은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제 후배인데 뭐 그냥 강의 하나 들었던 거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실제 제자들도 있습니다. 실제 제자는 요 농담이란 첫 번째 소설, 이 밑에 거는 영화 스테이지 사진입니다. 이게 69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체코 작가로서 쿤데라의 활동 기간은 극히 짧습니다. 60년, 이 작품으로 출간된 거는 67년이고, 그 전에 이제 시집 몇 권 낸 게 있고, 50년대에 냈던 시집들은 이제 좀 따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작가 소설가로서 이제 60년대 중반에 단편들을 좀 써요. 그게 나중에 이제 우스운 사랑들이라는 단편집으로 묶이게 되는데, 출간은 더 나중입니다. 첫 번째 출간된 책이 이 농담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농담이라는 작품 출간하면서 쿤데라가 당시 체코의 대표 작가 중에 한 명이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분위기가, 바로 이제 68년 후반부부터는 전혀 이제 반전되게 되는데, 70년부터는 이제 당적도 박탈되고, 쿤데라의 작품은 이제 체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금지된 작가. 쿤데라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급기야는 이제 79년에는 국적까지 박탈당하게 돼요. 체코하고 좀 사이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이가 이제 틀어지게 돼요. 근데 이때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영화로도 농담이 제작됐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시나리오도 쿤데라가 썼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이제 체코의 아마 제자쯤 되는 감독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쿤데라가 시나리오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쿤데라의 초기 단편들 가운데는 또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들도 있습니다. 요게 69년까지. 그러니까 체코에서 쿤데라의 활동은 대략 69년에 다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정말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요 작품과 관련된 요 48년 혁명과 68년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시기적으로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앞서 이제 전집 15권으로 나와 있는 한국어판 전집 말씀드렸는데, 거기 빠진 게 있습니다. 시집들이 빠져 있어요. 시집을 시인이기도 했어요.
세 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에 냈는데 53년, 55년, 57년 이렇게 냈어요. 전체 내용이 다 그렇진 않지만 스탈린주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시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게끔 하는 겁니다. 밀란 쿤데라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뭔가, 그래서 뭔가 의문을 갖게 돼요. 근데 쿤데라는 이제 이때 68년에 이 농담이라는 소설이 프랑스에 소개되면서 만들어졌던 어떤 이미지, 쿤데라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연기를 해야 됐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쿤데라의 두 번째 조국이 됩니다. 프랑스 국적까지 이제 갖게 되면서. 그러니까 참 애매한 게 한편으로 쿤데라는 적극적으로 이제 입당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이제 동조하는 작품도 쓰고 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탄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 두 가지 모습의 쿤데라가 있는데 쿤데라는 이제 그래서 쿤데라 작품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걸로 보입니다. 쿤데라도 아마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누가 진짜 나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해야 했던 작가로 보입니다. 요게 불어로 밀란 쿤데라는 진짜 누구인가? 일단은 작가의 언어 때문에 체코 작가인가 프랑스 작가인가 이것도 애매합니다. 양쪽에서 인정 안 해줘. 말씀드렸듯이 체코에서는 이제 나중에 79년에 국적도 박탈한 다음에 쿤데라 작품은 금지돼요. 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쿤데라가 체코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거는 2019년에 국적 박탈되고 40년 만이에요. 이게 오래 살았으니까 그나마 이게 가능했던 거지. 명 짧은 사람은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상당히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체코 정부에서 자국 출신 작가이긴 하지만 쿤데라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기억하는데 제가 카프카 문학 비행차 프라하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2019년 이전이어가지고 서점에 쿤데라 책 한 권도 없어가지고 잠깐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직 국적 회복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프랑스 국적 취득한 거는 1981년이에요. 미테랑 정부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79년부터 2년간은 난민이었어요. 무국적 상태였기 때문에 프랑스에 산다고 해서 그 나라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75년에 망명했지만 이제 6년 지나서 이제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프랑스 작가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외국인 작가예요. 프랑스도 이게 텃세가 있어가지고 내외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프랑스 작가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반응이 쿤데라가 불어로 작품 쓰면서 약간 뜨악하게 생각해요. 왜 불어? 이렇게. 당신은 체코 작가잖아. 체코로 작품 썼잖아. 근데 이제 불어로 느림 같은 작품이 첫 번째 작품인데 프랑스에서 평이 좋지 않아요. 느림이라든가 정체성 이런 작품들 나왔을 때 정체성 같은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프랑스를 불어 작품인데 물론 체코 인물들이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프랑스 사회가 배경이고 프랑스 인물들이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소설이에요. 프랑스 소설인데 약간 불편하게 생각해요. 당신 체코 작가인데 불어로 프랑스 소설 쓰다니 약간 이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쿤데라가 향수라는 작품 냈을 때는 이 세 번째 소설인데 불어로 쓴 세 번째 소설인데 스페인에서 내요. 프랑스에서 안 내고 좀 항의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언어를 바꾼 다음에 처음 쓴 작품이 느림입니다. 이 95년에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쿤데라가 좀 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아마 불어 번역본을 이제 손 대면서 아마 좀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쿤데라 자신의 표현으로는 체코로 체코 창작의 어떤 가능성 같은 게 다 소진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어를 바꾸는 모험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거 사실 모험이에요. 뭔가 결과가 좋을 거란 보장 같은 거 전혀 없는데 일단 에세이를 불어로 씁니다. 에세이를 불어로 쓴 다음에 일단 불멸 같은 작품이 과도적인데 앞에 봤던 작품은 이게 체코로 쓰여지는데 배경은 프랑스입니다.
약간 과도적인 작품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불어 소설을 처음 써보게 되는데 이게 느림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 식별 가능한데 불어로 쓰게 되면서 작품 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언어를 바꾼 작가가 길게 쓸 수 없어요. 되게 좀 짧게 씁니다. 말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로 대화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한국어로 수다스럽던 분들도 굉장히 말수가 줄어들게 돼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네, 느림이라는 작품입니다. 요게 이제 나름대로 성공적인 데뷔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작가일 때부터 불어로 작품 썼기 때문에 번역된 거 아니고 불어로 작품 썼고 프랑스 작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게 95년이면 나이가 66세 때. 그러니까 29년생이니까 66세 때죠. 사실 은퇴하셔도 되는데 남들이 뭐라 그럴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이 프랑스 작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쿤드라가 그 75년에 프랑스로 이제 그 망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대학에서 이제 강의해요. 뭐 다른 그 생계가 없잖아요. 작품이 번역돼서 뭐 팔리는 거야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되니까 어쨌든 대학에 재직하면서 이제 강의하면서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근데 참으로는 존재의 가벼움 같은 작품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그 이후로는 뭐 작가로서는 그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95년에 내고 그 다음에 요 다음 작품이 정체성이라는 작품인데 정체성이 98년인가 그때쯤 나옵니다. 한 3년 텀이 있고 그 다음에 향수라는 작품이 2000년에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정말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인 줄 알았는데 14년 뒤에 그 짤막한 작품 그 무임의 축제라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밀란 쿤데라의 삶을 체코 작가에서 프랑스 작가로 이행 혹은 변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양쪽에서 그 한편으로는 조금 그 좀 소외된 좀 거리두기 된 뭐 그런 작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질문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남은 시간 동안은 급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누락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질문 주시면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작품하고 작가를 꼭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할까요? 네. 거기에 좀 무리가 되는 작가를 알면 작품을 좀 무리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루이지 진저나 네. 약간 논란이 되는 작품들이 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작가를 알아야 할까요? 그건 이제 뭐 짧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 큰 문제여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이제 전기주의적 방법이라고 해서 작품 이해할 때 작가의 전기로 이렇게 환원시켜서 이해하는 거 이거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오류라고도 많이 비판받기도 해요. 의도론적 오류라고 하는데 뭐 문학 작품 읽을 때 작가나 시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라고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 불러서 물어봐요. 무슨 의도를 쓰셨습니까? 작가와의 만남 이런 행사에 왜 가시나요? 뭔가 그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 작품은 뭐에 대한 작품이다라는 이제 독자마다의 견해가 있는데 작가 데려다가 확인받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가 얘기하게 된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오류예요. 왜냐하면 그 작가의 의도가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주의적 방식이 있지만 이제 그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정기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 비판은 반정기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제 입장은 저도 이제 문학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둘 다 일방적인 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는 둘 다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의 전기가 중요한 참고가 되는 작가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작가들이 있어요. 그냥 일률적으로 작가의 전기가 필수적으로 이제 참고가 돼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배제돼야 된다거나 저는 이거는 조금 너무 단순한 견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게 좀 짧게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 좀 복잡하게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